이란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닙니다. 테헤란의 거리마다 번지는 이 뜨거운 열기는 수십 년간 굳건했던 신권 통치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식적으로 600명이 희생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의 비밀 보고서가 폭로한 숫자는 무려 12,000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피 맺힌 절규이며 중동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이란의 운명을 단번에 결정지에 여러 장의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뻔한 뉴스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판세를 냉철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거머쥔 이 황금빛 기회가 우리네 삶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말입니다. 지금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친다면 당신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파동의 정체를 영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권력의 핵심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위험하고도 정교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란은 평범한 국가가 아닙니다. 거대한 거미줄입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군사가 하나로 엉겨붙어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재자의 우두머리만 사라지면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혀 다릅니다. 최고 지도자인 카메네이를 중심으로 혁명수비대와 헌법수호위원회가 삼각형의 견고한 축을 이루며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권력의 본질인 이른바 백투옥 네트워크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주무르며 건설과 석유, 그리고 통신에 이르기까지 이란 경제의 모든 혈관을 장악한 거대 기업 집단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힘은 전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막강하게 발휘됩니다. 여기에 본약이라 불리는 거대 종교재단들이 더해집니다. 이 재단들은 정부나 국회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 성역입니다. 수조 원대의 자금을 움직이며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제재 속에서도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는 은밀한 젖줄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혁명 이후 몰수한 자산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조직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합니다. 제재로 인해 국가 경제가 파탄나더라도 이들의 금고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박이 민중의 고통으로만 전가되고 권력층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불균형이 이란 내부의 분노를 키우는 동시에 정권을 유지하는 역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혁명수비대의 대원들은 일반적인 직업 군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적 광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인형은 약탈을 위한 구실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실제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관기는 전장에서 그들을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수로 만듭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없고 죽음으로도 겁질 수 없는 군대는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결국 이란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깊게 박힌 권력의 뿌리를 하나하나 도려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단순히 미사일 몇 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의 권력은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수천 개의 촉수로 이루어진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교한 기계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수록 내부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는 기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메네이가 지금 공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여유를 부리는 배경에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성벽에도 치명적인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총칼을 들기 전에
이미 서류 한 장으로 이 거대한 괴물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6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법적 올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움직임 뒤에는 무려 6년 전인 2019년에 미리 박아둔 거대한 법적 쐐기가 존재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공식적인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을 때 세상은 그저 상징적인 조치라며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란이라는 거대 괴물을 합법적으로 정조준하기 위해 설치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타국의 정규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날 트럼프에게 의회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전지전능한 통행증을 쥐어주었습니다. 미국 헌법상 전면전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테러 조직에 대한 소탕작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이란이라는 국가와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테러범들을 처단한다는 명분 아래 언제든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이미 6년 전에 완성해 놓은 셈입니다. 현재 테헤란 거리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유혈 진압은 트럼프에게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12,000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주체가 바로 테러 조직인 혁명수비대라는 사실은 국제법보다 무서운 미국 국내법의 심판대를 가동합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대를 애국자라 부르며 격려하는 동시에 혁명수비대를 향해 인류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군사 개입을 위한 최종적인 법적 요건을 쌓아가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법률 전쟁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한 강경파들이 자신있게 무력 사용을 언급하는 배경에도 바로 이 단단한 법적 토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의 목줄을 죄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먼지 쌓인 서리철 속에 보관되어 있던 2019년의 지정 문건을 꺼내들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비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제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의 축일 뿐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이란의 심장부를 법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상대방이 국가의 지위를 앞세워 보호받으려 할 때 그 지위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이 방식은 트럼프가 구사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비즈니스식 압박입니다. 카메네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탱해온 권력의 정당성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법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소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법적 족쇄는 이미 채워졌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언제 그 사슬을 당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올가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최고의 결단을 내리기 전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좁고도 위험한 바닷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혈관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는 즉시 심장마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배럴당 $50 선까지 낮추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야심찬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네이는 그 꿈을 비웃기라도 하듯 호르무즈라는 치명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를 인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120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동이 아니라 우리네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를 뿌리째 흔드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당장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울산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최대 정유단지가 밀집한 울산 온상공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S오일은 원유 도입량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해협이 막히면 원유 공급망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중동 이외의 대체 수송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항에 드나들던 유조선들의 발길이 끊기고 정유시설의 불빛이 꺼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카메네이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이 벼랑 끝으로 몰릴 때 전 세계 경제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자폭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 훈련을 강행하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50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트럼프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동맹국들을 독려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호르무즈라는 변수가 터지는 순간 모든 계산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이 좁은 수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카메네이가 최후의 순간에 당길 수 있는 파멸의 방아쇠입니다. 유가가 치솟고 물류가 마비되는 혼돈 속에서 트럼프가 약속한 경제 번영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박판 위에서 가장 위험한 패가 던져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네이의 이 위험한 도박이 과연 내부의 분노까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권의 생존을 위해 전 세계를 협박하는 사이 정작 이란의 거리에서는 12,000명의 영혼이 트럼프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거리는 이제 거대한 묘지이자 동시에 혁명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12,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테헤란의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스며든 억울한 죽음의 무게이자 동시에 카메네이 정권이 스스로 판무덤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그토록 아프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권력은 총칼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진실이 영영 매장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혀 달랐습니다. 국가폭력은 잠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잉태된 변화의 씨앗까지 말려 죽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희생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더 큰 용기와 부채감을 안겨주며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카메네이는 인터넷을 끊고 세상을 암흑으로 몰아넣었지만 그것은 정권의 어리석은 오판이었습니다. 정보의 단절은 공포를 키우는 대신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가상의 공간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서로의 뜨거운 숨결을 확인하며 현실에서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저항의 형태입니다. 특히 테헤란의 Z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미래라는 이름의 희망을 정권에게 탈취당한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서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학살은 역설적으로 그 종교적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이란 사람들은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며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서서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상징과 새로운 지도 체제입니다. 민중의 함성 속에서 잊혔던 이름 하나가 다시금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절망 사이에서 그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한 민중은 이제 단순한 자유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의 중심에 레자 팔라비라는 이름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1979년 혁명으로 쫓겨난 팔라비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가 4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 머물며 이란 정권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자 팔라비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신권 통치의 광기를 걷어내고 세속적이고 친사방적인 이란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정통성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의 시위 현장에서는 팔라비 왕조 시절의 푸뇨를 그리워하는 구호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곧 미래의 해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왕정의 복고를 꿈꾸는 이들과 민주공화제를 원하는 세력 사이의 잠재적 갈등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지닌 다민족적 복잡성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쿠르드족과 발루치족,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계 세력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와 쿠르디스탄 지역에서는 이미 무장정파들과 혁명수비대 사이의 국지적인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여 년 전 시리아에서 목격했던 비극적인 서막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순수한 열망이 복잡한 종교적, 종족적 이해관계와 얽히는 순간 국가는 순식간에 끝없는 내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정권의 결사항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찢기는 무고한 시민들의 산말입니다. 레자 팔라비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진정한 통합의 리더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서구 세력의 꼭두각시에 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란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란은 중동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어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 지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사력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미사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그는 이미 1년 전에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2025년 6월에 벌어졌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12일간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압도적인 무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기억은 선명합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2025년 6월의 열이틀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단 한 번의 불꽃으로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전력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포르도와 이스파한, 그리고 나탄즈에 위치한 이란의 핵심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첨단 무기의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이란의 야욕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 낙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리적 타격은 치명적이었지만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결코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바바르 373이라 불리는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며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 이란의 군사적 자존심이자 전략적 깊이를 상징합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체급부터가 다른 나라입니다.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와 겹겹이 쌓인 지하 요새화된 군사기지들은 단순한 몇 차례의 공습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혁명수비대의 실전 경험과 고도의 비대칭 전력은 미국의 전략가들을 번번이 고뇌하게 만듭니다. 6월의 전쟁이 일시적인 휴전으로 막을 내린 이유는 승부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확전이 가져올 재앙적 피해를 양측 모두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핵시설 몇 곳을 파괴한다고 해서 정권의 심장까지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공격은 내부의 결집을 초래했고 카메네이는 이를 정권 홍보의 도구로 역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지금 직면한 가장 거대한 장벽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란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군사적 행동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칼날을 벼리는 동시에 정교한 경제적 주판화를 튕겨야만 합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이란의 군사기지를 넘어 텍사스와 사우디의 유전, 그리고 전 세계 주유소의 가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거대한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경제이고 다른 한쪽은 역사입니다. 배럴당 $50라는 약속은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핵심 동력이자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붕괴는 그를 역대 최고의 대통령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유혹적인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의 주판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란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선택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되고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해온 저유가 정책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며 미국 내 물가 폭등과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카메네이의 유혈 진압을 방관한다면 그는 인권과 자유를 외면한 비겁한 지도자라는 역사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같은 강경파들은 지금이 바로 악의 축을 뿌리 뽑을 적기라며 그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실리 없는 명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우선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값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카메네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고도의 방정식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즐겨 사용하는 제한적 타격과 경제적 목조르기라는 복합 전략의 재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면전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정권의 핵심 기반만을 정밀하게 타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사작전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의 의중을 꿰뚫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볼모로 잡는 벼랑 끝 전설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딛는 단 한 걸음의 실수는 전 세계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중동 전체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더 마지막까지 냉정을 유지하며 상대의 패를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과연 트럼프를 경제를 구한 영웅으로 기록할까요? 아니면 중동의 질서를 무너뜨린 도박꾼으로 기억할까요? 그의 손끝에서 시작될 다음 행동이 우리 시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단순한 뉴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얽힌 거대한 폭풍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권력의 그물망과 트럼프의 치밀한 법적 올가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위태로운 파도는 결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수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패를 던질지, 그리고 카메네이가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2,000명의 영혼이 바라는 자유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배럴당 $50를 지키기 위한 맹혹한 침묵이 이어질까요? 정답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는 순간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럼프의 이번 선택이 중동의 진정한 봄을 불러올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선으로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다양한 분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견해이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